제가 화면을 잠시 보고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오늘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좀 서머라이즈를 하면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게 되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거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다양한 렉처 시리즈들도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데이터들을 쿠킹을 하고 그게 온 곳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제 같이 인볼브가 돼 있다. 그래서 데이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프로세스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프로세스하는 건 여러분들 디자인 어떤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디자이너 손 앞에 놓여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있었죠. 이 앞부분 살짝 볼까요, 우리 같이?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건축, 도시, 환경 여러 가지 레벨에서 데이터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이 레벨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진교진 선생님께서 에너지, 빌딩 혹은 도시 쪽에 있는 데이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T에서 그리고 하버드에서 건축을 공부하셨고요. 지금은 아니지 사실 예전에 이제 SOM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SOM에서 건축가로서 이제 다수의 작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나 이제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제목은 친환경 건축 쪽으로 이제 스페셜라이즈가 되어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제 소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개인적인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학기, 처음에 이제 와서 한 학기 됐고요, 부산대에서.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 가르치는 일에 지금 주로 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남주영님께서 이끄시는 KICDT 첫 번째 이렇게 워크숍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도시를 이루어지는 내재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대부분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들은 약간 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쉐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종적인 디자인에 피드백 되는지, 그런 것이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이 되었다면, 저는 약간 그것이 환경적인,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한번 건축적인 디자인으로 피드백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간단한 소프트웨어, 그것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위주로 할 거니까, 그 옛날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내재 에너지라고 하면 도시를 이루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건축에서의 에너지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재 에너지라고 하면 그것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항상 남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건축 디자인인데,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해서 제가 이번 워크숍의 주제로서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임스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명언인데, 어떤 것을 measure 한다는 거, 그것을 measure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데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보통 어떤 하이테크적인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오퍼레이트 한다거나 친환경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어떤 내용이 넷제로라는 거죠.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공통점, 앞서 말한 다양한 뭐 하이테크 건축, 친환경 재료들을 이용한 건축,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넷 제로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이 건물 하나하나를 동떨어져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넷 제로 같은 경우는 이 건물 하나만 떼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 건물을 사용할 때 쓰는 그 오퍼레이셔널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00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시켜서 그 총 합계를 0으로 만든다. 그래서 넷 제로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어떤 이 개념들에 대해서 그 건물 하나하나로 띄어서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현실적으로 그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건물 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건물이 에너지가 이 건물 하나로 와서 이 하나에서 쓰여지고 많은 게 아니라 수많은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에너지가 오는 곳, 그리고 그것이 쓰여지는 곳, 그리고 그 건물을 이용하고 나서 가는 곳,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만 동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발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건축의 이론가 중에 이제 현대 건축 이론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레이너 벤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만든 가장 유명한 책 중에 그 초반부에 이런 그 내용을 인용을 해요. 원시인들이 어떤 사막에 갔는데 그 사막에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은 추워지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나무 무더기들을 발견했어요. 이 나무 무더기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가장 인투이티브하게 드는 생각은 이거를 그냥 태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 생존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데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단시간만 이렇게 몸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 후로는 이 나무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불을 태우는 대신에 그 쉑을 만들어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에 약간의 불을 피움으로 인해서 약간 인슐레이션을 만들어서 몸을 불을 피울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둘의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두 개 전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후자, 쉑을 이용한 어떤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죠.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보존된 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소스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방금 얘기했다시피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어떤 돌과 같은 에너지가 있고, 그 건물들에 이제 들어가는, 다양한 합성 원료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185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그 에너지 소스들이, 나무였다고 하면은, 1900년대 20세기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페트롤륨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더니 그 석탄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더니 페트롤륨과 다른 것들이 이제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나무로 쓰이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죠. 이제 그게 이제 오퍼레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건데 이제 건물을 이루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그 뉴욕에 있는 시그램 빌딩에 어떤 들어가는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엠바디드 에너지 그 원료들을 마치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데 쓰여지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라벨에 되어 있는 그 원재료들을 살펴보듯이 살펴보면 콘크리트가 30% 정도 들어가고 스틸은 대부분 그 외피 인클루저를 만드는 데 쓰인 브라스 같은 것들, 브론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쓰여지는 데 쓰여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제 오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지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이 건물이 이로 따로 띄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재료가 생산되는 곳으로 가서 그곳이 환경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그것을 채굴하는 데 미치는 또 간접적인 영향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금 본 것처럼 material 그 원재료를 채굴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그 재생산하고 그리고 그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단계 그리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단계 그리고 나중에 건물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것을 부시고 다시 재활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에너지 그 바운더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접근 방식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엠바디드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이제 cradle to grave까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end of life에서 디스포즈에서 해서 다시 이용되는 것까지 그 생각하는 그 개념이 이제 cradle to cradle 그 요람에서 요람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cradle to grave 그 만들어져서부터 이제 end of life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딱 한시적인 그 정도까지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퍼레이션 에너지만을 보통 따지는 그 컨벤션보다는 훨씬 확장된 개념이 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엠바디드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엠바디드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그 사이즈와 그 다음에 로케이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스트럭처럴 머티리얼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구조의 양을 따지고 보면은 그 건물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 스퀘어 미터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원재료가 작고 그게 이제 뭐 100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같은 면적 스퀘어 프루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훨씬 더 많아지죠. 훨씬 더 많은 높이 올라가는 데 필요한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뭐 코어의 넓이가 넓어지니까 에피션시가 좀 작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와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그 원재료에서 가지고 오는 그 에너지들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 운반하는 데 드는 에너지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큰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라이프 사이클 에너지를 그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면 디렉트 에너지를 포션이 있고 인다이렉트 에너지. 디렉트 에너지에는 컨스트럭션,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실제 공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인다이렉트 에너지, 인다이렉트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뭐 업스트림이나 메인 프로세스,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인다이렉트한 것들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것이 있고
이런 방식에 의거해서 보통 우리가 엠바렌 에너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영국에 있는 바스 유니버시티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곳에서 만든 각 재료당 들어가는 그 각 재료별로 인벤토리를 만들었어요. 보통 엠바디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인벤토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뭐 글라스는 그 메가주얼, 킬로그램당 메가주얼이 뭐 보통 이런 27, 셀룰러스 글라스는 27, 그다음에 셀룰로스는 0.94, 뭐 제너럴 인슐레이션은 45, 뭐 그런 것들 이런 숫자에서 시작해서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실제적인 에너지 그 물량 산출 그것에 곱해서 최종적인 엔바렌 에너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준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SOM에서 디자인을 했던 중국에 있는 귀양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디자인을 할 당시에 이 웹피가 어떤 머티리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돌로 된 건물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메탈을 선호한다는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친환경적인 영향을 무엇인가, 친환경적인 것 중에서도 특히 엔바렐 에너지, 내재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했던 거죠. 방금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에스케이베이션부터 디스포설까지 다 합한 이 엔바렐 에너지를 산출을 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량 산출을 각기 다른 물량을 쪼개서 이제 그 물량 산출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타워에 들어가는 그 타워에 이것을 할 때는 이제 그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이 직접 할 물량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그런 물량 산출이 가능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했던 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세부적인 상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물량 산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또 이제 텔리라는 그 레빗에 있는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텔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엔바렐 에너지를 BIM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엔바렐 에너지와 연계해서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일단은 우리가 산출한 물량을 가지고 오미라는 소프트웨어, 이따가 보여드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이프 사이클 엔바렐 에너지 애널리시스를 돌려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바스 유니버시티에서 인벤토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각 그 웹피와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았고 웹피만 한정해서 비교를 했고요. 그 안에 있는 글라스의 뭐 에리아 그 면적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알루미늄을 썼을 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세부적인 물량 산출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물자들을 조달을 해올지 그런 조달의 진원지 그리고 그 진원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공장 그리고 이 사이트의 로케이션 그것을 모든 그 거리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적인 거리들을 고려를 해서 그것들을 곱하고 더해서 최종적인 내재 에너지를 계산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고 곧바로 결과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싶었던 그 시나리오가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틸 프레임, 그 reinforced concrete, 이런 각기 다른 처음 3개는 이제 각기 다른 그 구조체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4개 있어서는 이제 그 reinforced concrete로 썼을 때 그 클래딩이 스톤으로 해야 될 것인가, 웨피가 이제 메탈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정보를 넣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콘크리트와 스틸 프레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콘크리트가 조금 우세한 어떤 엠바디드 에너지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다음 4개에 있는 그 웨피의 비교인데요. 이 웨피의 이제 비교를 했을 시 되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톤을 넣었을 때 그 엠바디 내재 에너지가 더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출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메탈이 아까 본 그 베스 유니버시티에서 본 내재 에너지의 인벤토리를 보면 메탈과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킬로그램당 그 질량 대비 많은 내재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산출해 봤을 시, 그 돌로 했을 때의 내재 에너지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따져봤더니 돌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돌을 매달기 위한 또 서브 프레임이 가는데 그 서브 프레임이 다 또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달기 위한 그 서브 프레임이 들어가는 메탈의 양이 그냥 메탈 웨피 마감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메탈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메탈의 웨피의 옵션으로 갔던 그런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내재 에너지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그 건물이죠. 한국의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가 어떤 형식의 이것이 어떻게 내재 에너지와 연관이 돼 있고 그게 롱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딱 그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들였던 내재 에너지였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일단 세워지면 보통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한번 지으면 영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최대한의 우리가 보통 현대에 와서 건물을 지으면 그 수명을 생각하는 것이 70년이 맥시멈이에요. 그 전체 건물의 그 수명이 70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기 다른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수도관은 36년이 지나면 그 수명이 다하고요. 이 인벤토리가 또 뭐냐면 각 건물에 들어가는 파트의 그 별로 우리가 예상하는 수명의 기한이
예를 들면 여기 인칸데센스 라이트버브 가장 짧은 게 이제 전구죠. 그거는 길어봐야 2년 있으면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적은 것이 뭐 이제 뭐 각기 뭐 전기 기구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리고 뭐 에어컨디셔너 뭐 레디에이터나 그렇다 쳐도 뭐 이제 보면은 사이트 워크, 팀버 펜스, 뭐 스틸 펜스, 뭐 루핑 같은 것들, 뭐 지붕에 있는 어떤 파트들은 30년.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인벤토리가 굉장히 긴 건데 제가 그 중에 2페이지만 빼서 나온 건데요. 그 중에 뭐 보면은 뭐 웹피 같은 것들도 뭐 15년, 2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웹피에 들어가는 코킹이나 그런 것들도 뭐 10년이 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은 70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각기 다른 파트들은 또 그보다 훨씬 적은 그 내재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전체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약 건물의 그 노후 연한이 61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 한 2년간의 기간 동안 내재 에너지가 일정한 것이 쌓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간마다 그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이나 외피 교체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 동안마다 이제 내재 에너지가 조금씩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스텝이 각기 다른 뭐 스틸 프레임, 콘크리트 프레임가 그 내재 에너지가 마다 이제 그 각기 다른 그 내재 에너지의 그 연한별로 인크리스 되는, 쌓여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것이 쌓여서 이제 그 전체적인 전체 그 수명을 고려했을 때, 시간을 고려했을 때의 최종 내재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되게 흥미로운 차트인데요. 이거는 IPCC 리포트, IPCC라는 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분석을 4년마다 그 유엔에서 하는 보고서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그 built environment stack, 건물에 들어가는 내재 에너지를 각 국가별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인구, 이쪽 그래프는 인구이고요. 이제 새로 수직 그래프는 이제 그 내재 에너지당 그 인구당 그 톤 CO2 그 건물에 들어가는 CO2 탄소의 양. 우리나라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인구는 이렇게 작지만 그 인구당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탄소량은 꽤 높은 걸로 나와 있죠. 그 중국의 경우는 그 인구당은 작지만 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각 나라당 이 총 면적이 중요한 거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에 쌓여 있는 내재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셔도 무방을 한 그런 그래프예요. 그 우리나라를 대부분 차지하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서 대부분의 건물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아파트죠. 르꼬르부지에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발상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은 그 초반에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 많은 양의 평지를 그린으로 오픈해 두고 사람은 이제 위로 스택을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그 모던하게 살아가는 삶을 꿈꿨지만, 이분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애프터 임팩트 효과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많이 좌우되고 이제 거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주변 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이죠.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 콘크리트 건물은 예전부터 이제
사용되어져 왔어요. 예전부터 그 고대 시대부터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건 판테온 아시죠? 판테온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 있어요. 2000년, 1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콘크리트만 썼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성이 동시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그 합성 그 구조체를 만들기 시작한 후로부터 이 더 이상 이렇게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펜티언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면 지금 서 있지를 못해요. 길어야 100년이면 무너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철근은 이제 콘크리트는 아무리 코팅을 잘 해도 그 안으로 물이 침투를 하고 공기가 침투를 할 수밖에 없는 투습성 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에 있는 철근은 이제 유한한 물질이죠. 이것이 공기와 물과 반응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코로션이 발생이 되고 그 코로션이 발생을 하면서 팽창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균열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100년을 못 가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인구가 변해 왔고 그 경제 규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그래프이고요. 각 나라별로 이제 그 GDP가 성장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기간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급격한 도시화였어요. 그 부분을 겪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공격적인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격적인 방식,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이러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이런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잘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극도의 유한한 어떤 구조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에 이제 그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런 도시주택이 공급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싱글 패밀리 하우스 그 약간 낮은 1층 규모의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960년대에는 아파트가 거의 미니멀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공급이 아파트의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지금은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퍼블릭 하우싱 공공 개발 정책 을 통해서 뭐 자본의 순환 그다음에 경제 순환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시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것이 이제 노후 연한이 참에 따라서 그것을 부시고 그것이 이제 더 높이 맥시멈한 FAR을 채우는 그런 더 높은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에 들어가는 자본을 충당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홍콩, 베이징, 뭐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이 MBARDB의 스터디인데요. 그것이 뭐 그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북한의 모습, 이건 중국의 모습이고요. 이건 북한의 모습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어딜 가나 이런 모습이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그것이 정착 그 타이폴로지로 정착돼서 그것이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에도 그 꾸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그 맥시멈한 FAR 그 용적률을 달성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이제 유한한 이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의 유한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용적률이 그 맥시멈까지 가서 더 이상 높게 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전체적인 도시의 urban energetic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학적인 것으로 돌아오면 이것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의 사이클에는 상승할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하락할 때가 있어요. 이제 상승할 때 그 어떤 상승할 때는 좋죠. 근데 그게 붕괴가 될 시, 그게 급작스러운 붕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충격파들이 오죠. 이제 그것을 이제 스키 점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이런 하락할 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로운 하락 방식인가? 스키 점퍼 같은 형식으로 하락을 해야 된다. 1970년대 이제 우리가 이제 5일 파동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하락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온 것이 클럽 오브 롬에서 나오는 이제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자라는 것들에 나왔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의 순환이 이제 이건 이제 오둠이라는 사람이 그 이건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고요. 환경학자들이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그 에너지의 어떤 순환 을 도표로 분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너지의 사이클, 모든 에너지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존재한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이 이제 프로덕션 사이클, 공급이 더 많을 때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급격한 상승으로 오고. 근데 그 상승이 그 공급보다 너무나도 밸런스가 나간 어떤 시점 이후로는 급격한 하락이 온다. 그것이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 반복되어 왔고 이제 그것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고민을 이제 1970년대부터 그것에 대한 스터디들이 많이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키 점퍼가 천천히 이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이론적인 요소에 대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든 그 철학적인 원리 그것은 이제 피드백 사이클이에요. 올라간 상승 곡선의 컨섬션 소비 에너지를 프로덕션 에너지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컨티뉴어스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그런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재개발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 그 90%가 이제 사회적이고 그리고 펑셔널 그 프로그래메릭한 옵솔레슨 그 노후화에 대한 것이고 아직은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라이프 익스펜 그 노후 연한에 대해서 으로 인한 그 재개발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 대부분의 그런 그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 예전에 있던 이건 이제 그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 이게 유럽에 있는 건물이고 이것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이라서 그 레노베이션을 한 건데요. 예전에 쓰여졌던 예전 기술로 가졌던 건물들을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 레노베이션을 한 케이스예요. 이것은 이제 그 에너지의 컨섬션이 이렇게 많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레노베이션 그 피지컬나 물리적인 연한이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패시브한 방식 하우스의 레벨을 도달할 수 있는 레노베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 방식 그 기술적인 보완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내재 에너지, 처음에 다시 건물을 지을 때, 원래 처음부터 지을 때 내재 에너지를 적게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라고 지금 다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목조의 구조로 된 고층 건물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온 건물 건축 방식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목조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죠. 이제 불에 약할 것이다. 그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편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두 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게 해결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컨벤션으로 그 적용을 시키고 우리가 주된 건축 방식으로 만드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제 탄소 배출, 내재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건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나무로 된 내재 에너지는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돼. 한 4분의 1 정도의 내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더 좋은 점을 해서 그것이 내재 에너지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는 조림 관리를 해야 돼요. 조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숲이 있는데 그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숲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그 숲이 빽빽해지면서 생육 경쟁에서 진 나무들이 죽어요. 죽은 나무들에서 탄소들이 배출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배출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그래서 이제 오히려 탄소 절감에 마이너스가 되는 역할을 하는 구숲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솎아준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목을 해서 다시 묘목을 해서 다시 나무를 생육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이제 30년까지는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데 30년이 지나면 그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있고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무의 식생동안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침엽수 위주의 어떤 나무가 많았다면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화렵수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엽수의 나무들이 죽겠죠. 그 나무들이 죽으면서 또 죽은 나무들에서 또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조림 관리는 탄소 배출 방지를 위해서 필요를 해요. 그 조림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조림 방식으로 채취한 나무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속 가능한 조림으로 인한 채취된 나무에는 이제 국제 산림 관리 기구 FSC라는 데서 나오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림된 그 나무 자원들, 그 나무 자원들은 그 검증이 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나무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조림 에 이제 추진을 해왔다면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조림의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는 그 채취된 산림 자원들을 그 건물에 이제 써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컨섬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 프로덕션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조림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조림과 연계된 목재 건축으로 만드는 나무 도시인 것이죠. 이건 예를 들면 정선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만든 스터디한 어떤 방식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런 그 이론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대입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내재 에너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원래 이제 돼 있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추후에 내재 에너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로 만드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또 드는 생각이 되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경제적인 고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재 에너지만을 분석했을 때는 뭐 이 데이케어 센터 1, 2, 3는 나무로 된 건물이고 이 스쿨은 이제 콘크리트 된 건물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뭐 엠바디드 에너지 에미션 여기 이렇게 숫자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이 첫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지표들, 밑에 있는 지표들은 이제 방금 제시된 경제적인 부분, 그 부분과 연계된 지표들의 산출 방식이에요.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내재 에너지는 여기가 가장 적은데 뭐 여기는 에너지 에피션시 그 오퍼레이셔널 에너지는 여기가 제일 적고 뭐 콘크리트와 우드 뭐 어떤 근데 이제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 오퍼레이션 에너지와 내재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에너지 에피션시 그 카본 에피션시 카본 에피션시는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이제 지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1000으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데 이제 숫자가 적으면 더 좋은 지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건물 짓는데 사용한 공사비
공사비도 이제 어, 어, 지표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다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카본 이코노미라는 지표로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둘을 곱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건물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 경제적인 것도 고려한 그 방식, 내재 에너지와 그 오퍼레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표들이 개발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무엇이 나아지는지 지금 그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이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산출하는 거 방식에 대해서, 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어, 어, 약간 부동산 쪽에 가까운 약간 조금 더 단순한 방식이고요. 이건 이제 엣지라는 웹사이트,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데서 만든 엣지 앱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에너지와 엠브레지 에너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툴이에요. 이거를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물 네임을 만들고 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빌딩 타입 뭐 여러 가지 인풋을 다 넣을 수 있고요. 넣는 빌딩 타입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프리셋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파이널라이즈 된 뭐 엠바렐 에너지도 나오고요. 뭐 유틸리티 코스트 같은 것들도 계산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아파트로 바뀌면 이게 또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되죠. 그거를 이제 각종 뭐 빌딩 디멘션을 이런 숫자로 넣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뭐 프리셋된 것이라 뭐 여러 가지 뭐 매니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적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세이빙, virtual energy comfort 다음으로 가면 머티리얼로 가면 아까 보여드린 그 인풋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엠바디드 에너지도 계산이 되어서 나오고요. 그것들을 이제 바꾼다. 콘크리트 슬랩으로 바꾼다. 그래서 칼큘레이트를 다시 하면 인풋을 바꿔서 칼큘레이트를 하면은 이전 인풋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가 세이빙이 됐는지 뭐 비교 분석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바람 플로어 각 파트별로 루프에 대해 들어가는 엠바디 에너지, 그다음에 뭐 외피에 들어가는 엠바디 내재 에너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되어서 나오고 그런 엣지라는 아주 기본적인 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툴, 처음에 보여드린 그 귀향에 있는 것을 분석할 때 썼던 소프트웨어는 MIT에서 만든 우미라는 도시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큰 스케일의 도시들을 분석할 때 라이노의 그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그 도시 스케일에서 분석할 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 모델링을 해놨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한번 그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프로젝트에 가셔서 일단은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하게 뭐 5분이면은 셋업이 될 거예요. 그것을 깔면 처음에 이게 안 나오는데 여기 쇼 툴바에서 밑으로 내려서 우미를 클릭을 하면은 이 툴바가 나올 거예요. 이 툴바에서 일단 프로젝트를 눌러서 뉴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고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로 한번 열어볼게요. 만들어서 이제 미터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각 층별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것이 이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어, 그 층별로 이제 내가 여기 인풋한 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플로어 투 플로어 하이시 3m라고 돼 있죠. 그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층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될 거고요. 그냥 간단한 어떤 뭐 박스 같은 걸로 모델을 해놔야 이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인풋 데이터들을 좀 디테일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앱과는 달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빌딩 어드밴스 세팅으로 가서 여기서 윈도우 투 월 레이쇼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템플릿 라이브러리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꾸길 원한다 그러면 템플릿으로 가서 이 안에 뭐 컨스트럭션 디테일한 컨스트럭션의 뭐 두께 그다음에 뭐 들어가는 각 파트별로 들어가서 파사드 베이스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뭐 질량과 무게 같은 것들을 다 각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오퍼레이셔널 에너지 시간 같은 것들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뭐 존을 나눌 수도 있고요. 머티리얼에서 뭐 플로어를 나눌 수도 있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적인 데이터들을 인풋을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를 빌딩 템플릿에서 인풋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카테고리를 여기서 바꿔서 세이브를 한다. 그래서 디테일한 모든 정보들을 컨트롤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디테일한 모델링이 돼 있지 그 모델링이 돼 있는 모델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세부적인 것들을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트로 가서 빌딩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재미난 펑션들이 많아요. 뭐 여기서 오퍼레이션 에너지들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분석이죠. non selected 여기서 시뮬레이트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미터로 하고, 그래서 그냥 박스를 하나 그리면 되는 거예요. New project, new 만들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뭐 층별로 3m마다 됐죠? 뭐 이게 4m로 하면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4m로. 그래서 뭐 각기 아까 얘기했듯이 템플릿에서 정보들을 다 인풋을 해주고 시뮬레이트 탭으로 가서 run selected 빌딩 템플릿을 정해주고 에너지 시뮬레이터 run selected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 건물의 normalized 뭐 스퀘어 미터당 embodied 에너지 뭐 embodied 카본이 나오고요. 전체 카본 embodied 카본이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옆 건물은 빌딩을 2로 하고 이거는 뭐 우드 프레임으로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를 one selected로 해보면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고 옆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무로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엠바디드 카본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하나는 2000, 뭐 2000이고 하나는 400인데 실질적으로 뭐 나무로 짓는다고 해도 뭐 코어는 콘크리트로 가야 되니까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엠바디드 에너지를 시뮬레이트를 하실 수 있는 거, 뭐 거기까지 보여드리는 것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렉처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보신 것들은 사실 이제 끝난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헷갈리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비디오를 돌려보셔가지고 다시 볼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드린 채팅 그 채널에 보면은 링크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거기 어디야 우리 항상 해왔듯이 그 채팅창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제가 호명을 해서 같이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워크숍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진교진 선생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 분명히 있고 그 디자인의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디자인을 쭉 해 나갈 때 결국에는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행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평가를 위해서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쓸 수도 있겠죠. 경험적인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삼을 수도 있겠고요. 사실 저도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그 우미 플러그인을 몇 개 개발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건물들이 있으면 이 건물들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과연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얼만큼의 그 태양 전지판이 필요하겠냐 약간 이런 부분들 근데 동시에 거기 그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스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시드니 태양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가장 그 날씨에 맞춰가지고 어느 각도에 몇 개의 그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지 이게 제로가 되냐, 넷 제로가 되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으면은 코딩을 짜면 되거든요. 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코딩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의 도구고 이 도구들이 패브리케이션에 쓰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이제 그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예,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참조 자료들이 있죠. 뭐 콘크리트는 뭐 어떻고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가고 저는 에너지 쪽이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명시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런 콘스턴트 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건 이럴 것이야 라고 디자인하기보다는 좀 더
컴퓨테이션이란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곳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이제 환경이라는 그 데이터는요, 항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금광이에요. 저도 물론 GIS 컴퍼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긴 있지만 이 도시 환경 데이터들은 어디에나 다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디자인을 하든 간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전 시간에 우리 그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숫자 데이터들, 네, 내 디자인이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 디자인이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만큼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강력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설득 도구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걸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도구로서 과연 어떤 재료들을 다룰 것이냐. 특별히 우리 교진 선생님께서는 환경과 건물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쿠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이제 디자인 방법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본인의 디자인 랭귀지로 삼지만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미래를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리서치가 이게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리서치를 해오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조금 나도 하지만 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부분들 좀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그 학생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아무래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건축이나 랜드스케이프 학생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었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나도 이걸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맞춰서는 과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조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나도 리서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퀘스천 좀 있다.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뭐가 있을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 내재 에너지를 완벽하게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산출을, 이미 지어진 건물을 완벽하게 산출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냥 어떤 대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건물마다 하나하나씩 정말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 스케일에서 이해를 하는 것에 중점으로 유용을 하다는 인상이 들어요. 제가 한 바로는. 그래서 그렇게 건물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행착오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도 예.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건물 한 동 한 동에 접근할 때는 약간 상대적으로 접근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항에서 법규적으로 이런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음,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난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 도구를 써서 이것들을 어떻게 반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약간 그 스텝별로 상대적인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목재의 방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 이거는 조금만 구글 한 번만 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나무가, 그러니까 경량나무는 뭐 조금 타면은 이제 그 안까지 타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질이 금방 없어지는데 그 나무가 일정 수준 이상의 두께가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불을 아무리 붙여도 그게 이 겉에만 타고 안에는 안 타요. 그게 타고 겉에가
타면서 그게 그 탄화가 돼서 그 내화 성능이 되거든요. 몇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그래서 안에는 안 타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내화가 자동적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법규적으로도 다 인정된 부분이 우리나라 법규도 이제 작년 12월에 바뀌었죠. 네, 그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고층 목재 건물을 짓는데 법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고 네, 그런 게 이미 다 해결된 그런 식으로 해결된 상황.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편견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도시에 내재된 에너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만약에 이제 뭐 운이 좋게 우리 교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인 학생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좀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어, 제가 이제 그 강의 초반에 그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약간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은 약간 독일에서 시작된 어떤 패시브 하우스나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것들에 국한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건축공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적인 것이 있고 MEP적인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건축적인 것과 우리는 이제 건축공학자가 아니고 건축가니까 건축적인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어 약간 기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음, 예,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어, 어떤 자본적인 우리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약간 상품으로 대하는 어, 부분이 있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상품으로 건물을 대하는 것에 대해 약간 반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상품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구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상품인 것과 상품이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 그거는 약간 시간이라는 개념을 약간 단기간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확장된 어떤 그런 개념이 오면은 그게 상품이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개념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거 약간 건축공학자들이 다루지 않는 건축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질적인 부분과 그것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약간 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있고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 재미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어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한국말로 번역된 게 적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을 너무 이렇게 상업적인 걸 떠나서 좀 더 친환경적인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디자인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잡으면서 특별히 이제 환경이나 친환경적인 이제 좋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라고 했는데 연구 같은 것들 어떻게 참조할 수 있을까요? 학생분들은 이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떻게 첫걸음을 디디면 좀 더 경험적으로 이게 좀 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첫걸음으로서 좋지 않을까?
일단 책까지 가지 않더라도 약간 시각을 약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패시브 하우스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그 제품으로 이렇게 건물을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약간 환경적인 것과 건축의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런 시각으로 약간 우리가 감상하던 건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감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가 조금 시작점이 아닐까? 저도 그랬고요. 뭐 그러면은 좀 되게 건축을 감상하는 것도 더 재밌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쪽을 좀 파기 시작한 게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또 교진 선생님의 어떤 조언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스스로에 맞는 학습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이쪽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이게 이제 사고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하는 방법. 다시 약간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 동네가 되게 슬럼화가 됐어. 이 음, 슬럼화가 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음, 건축가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문제풀이 음, 능력을 발휘해서 그 슬럼화된 도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교진 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슬럼화의 어떤 렌즈가 약간 다르겠죠. 어떤 더 환경적이고, 그렇죠? 음, 또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이것들을 리바이털라이징 시키려고 하시겠죠. 어떤 정치인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 아니면 무슨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자기가 트레인된 어떤 전공 분야에 맞춰서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다는 게 초점인 것이죠. 그렇다고 친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를 쪼개가지고 되게 명시적으로 풀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나올 때 무엇을 명시적으로 나누냐면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사실 뭐 친환경이라든지 구조, 패브리케이션, 뭐 이 뒤에 이제 워크샵과 세미나가 있는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특정 단계로 내려가면 다 숫자예요, 숫자 데이터. 다 숫자 데이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숫자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진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레퍼런스 보게 되면은 결국 숫자거든요. 숫자. 왜 숫자로 되어 있냐면은 숫자라는 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언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언어를 쓴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한국말이라는 언어로 이 정보들을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데피니션에 맞춰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되게 파라메트릭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가 정의하고 있는 파라메트릭과 각각 여러분들에서 정의하는 파라메트릭이라는 느낌이 다 다를 거야. 경험적으로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것들로. 딱 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밀성이 떨어지는 이제 언어들과 그 단어 체계들 가지고 정보들을 프로세스할 때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거는 결국 수체계를 의존하는 거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엄밀한 언어, 정보의 손실이 가장 적은 언어가 수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법칙을 만드는 거죠. 법칙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문화가 되고 시대 정신이 되겠죠.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만들면은 법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법마저도 뭐랄까요, 여러분들?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막 이거를 뭐 이렇게 변호사랑 막 이렇게 판사 앞에서 막 이렇게 디펜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보들을 다룰 때 우리는 쓰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체계를 의존해 가지고 그 수식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능 봤을 때 어떤 그 문제를 다시 공부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교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머릿속에선 돌아갈 거야. 딱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은 이렇고, 아마 이렇게 지어졌을 거고, 이런 재료들이 쓰였을 거고, 이게 한국에서의 어떤 재료와 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조달될 수 있는 환경들과 그런 카본 풋프린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딱 보는 순간 경험적으로 딱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어떻게? 수체계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에너지,
구조, 뭐 패브리케이션, 그다음에 일반 디자인 프로세스도 결국엔 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이제 CG와 날줄로 엮는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라는 건 곧 숫자고, 숫자는 수학이라는 어떤 가장 엄밀한 프로세싱 언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큰 뭐랄까요,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딱 구축을 해놓고, 어저께도 이제 그 세미나를 쭉 통해서 하셨던 선생님들 말씀들 한번 또 되새겨 보면은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당장 내가 코딩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당장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조금이라도 학습하고 노출되면 그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약간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바라볼 때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펀더멘탈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피드백을 좀 드려봅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조림 관리의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죽은 나무는 CLT, 라미넨티드 팀버로는 쓰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림 관리의 사이클 개념이 적용된 실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라고 이제 채팅창으로 네, 주셨는데요. 네. 아까 이게 이제 복제 건축이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게 이제 조림 관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죽은 나무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림청에서 뭐 부차 산림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지금까지는 이제 산림이 만들어지는 단계였고, 앞으로는 이제 그 산림을 잘 유지하고 사용하는 단계인데, 그게 이제 30년마다 각 구역별로 순차적인 벌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벌목할 때 뭐 10%, 20% 정도를 남겨놓고 그 식생이 뭐 유지되는 그런 그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차적인 그 죽은 나무가 생기기 전에 벌목해서 쓰는 거죠. 그 구역별로. 그게 이제 FLC에서 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사용되어진 방식을 이제 우리나라 삼림층 도입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팀버 그 포레스트 매니지먼트, 그게 이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죽은 나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만든 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그 탄소를 저장을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지속 가능한 조림 관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진 선생님 볼 수 있죠? 채팅창. 네. 네네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재청님께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어저께 그저께도 계속 주시고 하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학생분들도 모여 계시고 실무자분들도 모여 계시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로 사실 상상 못했죠. 그때는 컨퍼런스 페이퍼 하나 내더라도 어떻게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발표 안 하면 안 올려주거든요. 그럼 잘못 조금만 시간 늦어버리면 막 몇백만 원씩 비행기 내고 호텔 잡고 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문에 그냥 온라인이 그냥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좀 더 계속 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교진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학생들 차원에서 좀 봤다고 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는 어떤가요? 실무적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됐고, 뭐 국내 사정, 국외 사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큰 대형 사무소도 그렇고, 뭐 소형 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교진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경험을 토대로 실무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요? 그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그 굉장히 그 먹이사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에 그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팀버가 콘크리트보다 낫다, 그래서 그걸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99%죠.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런 지속적인 논의, 그리고 이거 건물이라는 것에 이런 주제에 관해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건축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이제 그 의사결정자들, 뭐 정책이나 도시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 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되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맥센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규모.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콘크리트 뭐 하여튼 그런 내재적인 에너지가 지금은 아예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 이제 뭐 오퍼레이셔널 에너지, 뭐 넷제로, 뭐 패시브, 뭐 이런 것만 그 논의가 되고 정책적인 것에 부합되고. 근데 이제 뭐 건물에 지금 보면은 40% 가량이 내재 에너지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앞으로는 상관을 고려를 해서 정책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약간 가장 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잘 퍼져나가도록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실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SOM에서 했던 에지 에너지 스터디라는 것을 했는데, 그런 약간 탑티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조금 있어요. 거의 없긴 한데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완전 생각할 수 없는 럭셔리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방식에서 이렇게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가라고 해서 닥쳐진 프로젝트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뭐 레이디버그라든지 디바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때요? 좀 권장이 되나요, 사용? 그리고 학생분들이 그렇게 실무자 하시는 분들도 자그마한 박스 형태 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되게 유익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경험적으로? 네, 아니, 뭐, 예.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막 모델도 만들고, 뭐 3D 모델링도 하고, 실제 모델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임팩트나 요인이 있는가를 미리 보는 거잖아요.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디텍션 수단으로서 만드는 거지, 그냥 예쁘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디버그나 그런 시뮬레이션 툴도 그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미리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 그것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와 선의 방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재 에너지의 요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임팩트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건물을 만드는데 필요는 없죠. 그런 건물은 솔직히 건축가가 아니라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해야 꼭 초기 단계에 하는 게 필요를 하죠. 뭐 모델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되게 좋은 지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자라나는 영역이 있겠죠. 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본다고 친다면 이게 특정 단계에 딱 올라가면은 그리고 또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랑 비유가 좀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칼을 갈았어. 열심히 칼을 갈았는데 칼 갈기만 하다 끝날 건 아니잖아요. 이 칼 갖고 뭔가 해야 된단 말이야. 해를 썰거나 적군에 가서 적을 죽인다던가 어쨌든 이 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저는 항상 찾아다녔어요. 데이터가 어디 있지?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도시 쪽도 작업을 많이 했었고 구조 쪽도 물론 구조는 완전 엔지니어링 사이드이기 때문에 구조도 뭐랄까요? 되게 많은 기회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워낙 디터미스틱한 계산을 하는 거여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그쪽도 이제 기웃기웃했었고 그다음에 빌딩 에너지 쪽도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명백한 숫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이 숫자를 어느 쪽으로 컨버지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략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되게 재밌는 분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어느 부분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 프로세스들이 평가될 수 있냐, 아웃풋이 평가될 수 있냐. 적용 쪽도 마찬가지죠. 적용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적용 툴 같은 거 개발했을 때 이제 막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나무 같은 건 되게 명확하대요. 이렇게 그 있더라고 데이터가. 또 사이트 가이드로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나무는 뭐 어떻게 자라고 얼마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싹 다 나와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결정론적인 이제 데이터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파워들.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다양해요. 뭐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쉐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쉐입도 디지털 공간과 실제 공간과 약간씩 그 다뤄야 되는 방법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결국 다 데이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조금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전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건 하나의 도구로서 특정 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창작력을 도와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친다면 가장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오해가 그냥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게 어떻게 할 건데 저렇게 할 건데 막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퀘스천도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우리 교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이 됐을 때 어떤 그 주변 환경 에너지와 이 건물의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그 문제만 놓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딱딱딱. 왜냐면 이게 디자인이라는 문제 자체가 어떤 디자인을 하던 간에 쭉 어떤 이터레이션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 중간에 굉장히 작은 문제 부스러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뭐 레이드버그나 디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툴, 그다음에 어저께 이야기했던 뭐 구조 툴, 네? 물론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제 적용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물론 전문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깊게 학습을 해야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 어차피 첫걸음 두 걸음만 되면 그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걸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어떤 그 이제 그러니까 환경 에너지적 측면에서 이 부분만 한번 내 디자인에 한번 리플렉션 시켜보겠다. 그러면 디자인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적용해 딱 그 프로블럼 하나만 물고 늘어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해결을 하고 어떤 툴을 갖고 와서 그 숫자들을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됐으니까 이건 맞아. 예를 들면 이거 AI가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보듯이 다들 막 그렇게 보는 모습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대충 끄덕끄덕 한단 말이죠. 이 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다 고개 끄덕끄덕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가면서 내 실력을 확장시켜 나가면 어떨까. 내 그 창조적 활동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무기, 키트, 디자인 그 도구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거지.
네, 그런 관점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건 정말 something special한 뭔가도 아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와 생각 프로세스, 발전 프로세스를 증강시켜주는 거야. 이 말인즉슨 어떤 특정 사람한테 쓰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능력치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은 도구인데 도구가 살아 움직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도구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목과 톱, 망치 같고 정말 아름다운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서 뭐 계집도 하나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저 같은 사람들. 네, 처음 잡아오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 보겠어요. 그런 것처럼 좀 새로운 흥미로운,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자이너들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재료, 새로운 도구, 새로운 이슈에 심장이 뛰어야 돼. 오!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는 점점 기성세대화 돼가는데 기성세대화 돼간다는 거는 이제 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 나오면 귀찮아. 그리고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면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오늘도 우리 교진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는 토픽,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거기에 대한 리서치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신 거니까 그것들을 잘 재료 삼아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여러분들 메일 아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으면 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사진 찍을 거 다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진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킬 수 있으신 분들 카메라 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카메라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우리 교진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들 또 KI-CDT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들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다 오신 열정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고 지금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I-CD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가려운 부분들. 여러분들 카메라 좀 켜주세요. 번쩍번쩍. 네. KICDT를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진심을 담아서 만드는 과정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직계 참여를 못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핍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요. 그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셨고 이런 정보의 교류를 나누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쌓여진 에너지가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파생돼서 더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이루어지면은 되게 더 큰 감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맞죠? 아니 1시간 20분. 한국 시간으로 1시죠. 그 뒤에 또 세미나가 있고 그 세미나 이후로는 바로 또 그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 신청하신 분들은 세미나 끝나고 바로 워크숍이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제가 준비하는 세미나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신희창 선생님이랑 내일도 이제 같이 그 뭐랄까요 세미나 하고 그 뒤에 이제 디스커션을 또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따 이후에 세미나와 워크샵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하는 그 세미나 그다음에 우리가 1월 8일 날 이제 발표가 있죠.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때 꼭 오셔가지고 자리 빛내주시고 사실 우리 교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하긴 하는데 이게 지속되고 정말 임팩트를 주려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들 바쁘시고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학생분들 젊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기성의 분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트 할게 하트. 자, 감사합니다. 하트. 전 사진 찍을게요. 하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닫겠습니다. 들어가세요.